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 세계는 어떤 시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성은 어때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들여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한가운데서 대규모 드론 공격을 실행을 했죠. 러시아에 약 9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거미줄 작전. 이 작전으로 전쟁 판도가 바뀔지 짚어보겠습니다. 6월 8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휘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 코너에서 외국 선거를 좀 짚었어요. 네. 베네수엘라 선거도 짚고 필리핀 선거도 짚고 좀 했는데 이번에는 관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선거를 어떻게 보는지, 특히 선거문을 어떻게 보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선거 운동에 우리가 대중가요나 케이팝 댄스가 많이 이용되는 게 조금 독특한 부분이다라고 평가한 언론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한국 대선 운동에서 이제 케이팝 자체가 이제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팡 로켓 배송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주요 택배사들이 대선 당일에 이 택배 기사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휴무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평가한 로이터 통신의 기사도 조금 눈에 익었고요. 그게 독특하다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이 택배 기사들 투표권 보장이 그동안 안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는 그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그렇죠. 노동자의 투표권은 무조건 보장되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개표 방송에서 이 CG를 이용하는 방식이 신선하다라고 평가한 언론이 있었어요. 특히 외국은 개표 방송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는 나라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도 네. 다른 나라 선거 방송하고 선거 문화를 많이 취재하지만 한국은 정말 독특해요. 진짜 재밌고, 사실 이 개표 방송에 대해서는 참 토론거리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네, 때는. 아무튼 있는데 특히 이제 MBC의 카운트다운 영상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돌려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투표 인증 문화이죠. 이것도 사실 다른 데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문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목하는 언론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번 우리 대선 자체가 사실 기존에 치러졌던 거하고는 시작 자체가 굉장히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정치나 뭐 사회 민주주의 확장성이나 뭐 견고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에 사실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상황이 외신에 보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의 선거 문화라는 게 거의 축제 문화 비슷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아마 볼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축제 문화라고 보기도 하고, 사실 지금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들, 다양한 주요국들은 구구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도 지금 국민연합 같은 경우는 구구 정당인데 지금 거의 양대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도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이런 구구주의에 좀 휩쓸려가는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투표라는 걸 통해서, 선거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좀 평화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걸 보고, 그렇죠. 이걸 또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란 나라의 민주주의 저력은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외국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혹시 장유 교수님 좀 외국에서 얘기 들으신 거 없으세요? 들은 건 없고, 지금 제가 기사보다 흥미로웠던 거는 그 가디언이나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장 노동자로서의 삶부터 이른바 이렇게 소년공 출신. 소년공 출신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이런 삶을 주목하면서 그 한국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겪어온 다양한 이제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겪었던 고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목에 칼을 맞았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민주주의의 주자로 등장했다든지 이런 것들 그 삶을 그 주목하는데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 타임즈 기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했을 때 오히려 트럼프랑 이야기할 때도 트럼프와 태생도 완전히 다르고 그 경제적인 기반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서 무언가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존에 있었던 그 불우한 환경에서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과정에서 온 그런 것들이 한국의 이제 보수의 반발을 겪을 수 있다든지 그런 약간 뭔가 막 아름답게 시작하다가 뒤로 가면서 약간 그런 그 주저함을 갖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참 되게 해외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보는 관점에도 약간 그런 아직도 좀 신중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변국의 반응. 그래서 이제 한국 정책을 어떻게 펼지 요걸 좀 이제 가늠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미국 반응부터 좀 살펴보면 좀 약간 묘하던데요, 보니까. 미국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양가적인 시선이 존재를 하고 있죠. 일단 공화당이나 그리고 마가라고 불리는 그 강경 보수 진영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부정선거론을 똑같이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세력이 정권을 놓친 거에 대해서 사실 남일처럼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부정선거 멈추라는 얘기를 그 안에서 또 하기도 하거든요. 예컨대 트럼프 일기 당시에 백악관 수석 전략가였던 이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는 네. 한국 대선 당일에 자신의 SNS나 팟캐스트에서 스탑 더 스틸을 계속 외치기도 했고요.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정부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고 또 그러니까. 근거도 없이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단계적으로 중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 거다. 그래서 관망하고 있다가는 분명히 나쁜 대가를 치를 테니 트럼프 이기 행정부 니들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지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의 포위 압박인데 네. 거기서 한국의 동참이 되게 기묘한데 이재명 정부가 여기서 삐딱선 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 아닙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뭐 그런 반면에 그렇게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관심을 좀 덜 갖는 게 우리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어쨌든 관세라는 건 가장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 과연 이 관세 전쟁에서 무엇을 얻어낼 것이냐. 본인도 만만치 않다고 하지만 저번에 이제 남아공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회담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정말 나이브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에 덕담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남아공의 백인 사살이라면서 그 사진을 쫙 준비는 미리 했나 봐요. 그래놓고 남아공 대통령을 막 압박하고 들어가는 그게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저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이거 준비를 정말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라이브한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극우 세력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게 되게 지금 드러나는 것이 미국 정부에서 한국 그 대선을 결과를 축하하면서 또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는 메시지가 나온 거라고 보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은 미국에서 마가 쪽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그 교민 단체라든지 교민들 중에서도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런 분들 통해서 이제 한국의 보수 기독교계도 트럼프 쪽하고 직접적인 라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이런 극우적인 사고들이 미국의 백악관이나 이쪽의 극우 세력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정책을 갖거나 한국 정부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는 게 지금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래서 새 정부도 그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각국의 이익이나 우리의 뭐 그것들을 추구하는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그 더 직접적인 채널들을 만들어서 그런 한국의 그런 극우 세력들이나 미국의 그런 이야기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스티브 배넌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저희 교황 얘기할 때 교황한테 빨갱이라고 했던 그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했던 로라 루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선거 나오자마자 그 X 트위터를 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접수해 오늘 대선에서 승리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이 지금 이 마가나 트럼프 지지자한테 공유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심하네. 네,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누가 일방적으로 득을 보고 누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건 외교가 아니다. 그거는 약탈이고 조공을 바칠 때나 했던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식에 가까운 말이고 굉장히 정답인데 사실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도 이런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을 또 이제 통제라기보다는 이 옆에서 자제하게 하려는 어떤 법원의 제동이라든지 어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다가 또 가처분 신청을 또 냈다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예컨대 관세나 주한미군 뭐 방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급하지만 절대 성급하게 갈 필요는 없다라는 그렇죠.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봅니다. 우리가 서둘 이유는 전혀 1도 없습니다. 없다. 네. 특히 관세 문제는 좀 저희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5월 28일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한 게 그 연방법과 그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그거를 이제 금지시켰는데요. 물론 이제 트럼프는 끝까지 싸울 것 같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법적인 어떤 근거를 잃었다는 점에서 협상할 때 상당히 미국이 이제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뭐 야당보다 지금의 여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여당 자체가 좀 대화의 협력 파트너로서 훨씬 더 좋은 상대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먼저 축전도 보내고 뭐 이렇게 손을 내미는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취임 첫날부터 사실상 한국을 사이에 두고 미국하고 중국이 또 기싸움을 한 거거든요. 우리에겐 축제 같은 날인데. 그래서 특히 미국은 우리한테는 이제 정말 필연적이나 다름없는 안미 경중을 아예 그냥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걸 포기하라는 압박을 지금 그냥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중국의 이런 반응들 그리고 중국은 손을 내밀고 잡으려고 할 거고 미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나라의 국격이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연설을 보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국격이 드디어 높아졌어라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정말 우리의 국격이 생각보다 낮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낮은 자세로 가기보다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협력하고 분명히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 것이다라는 스탠스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미국이 또 견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최근에 사실 중국은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국이 떠나간 이 자유무역 국제 질서와 다자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고 지금 시진핑도 되게 밖을 잘 안 나가다가 요즘에는 여러 국가 남미라든지 동남아 방문해서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고 외교부 장관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이 시진핑의 메시지가 나는 중앙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세계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와 지역에서 중요한 국가로서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의 초심을 지키고 설리 노후의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이익과 윈윈을 목표로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요거는 다른 메시지에 비하면 지금의 미국이 빠져나간 다자주의 질서에서 자기들이 이제 리더 역할을 하려는 그런 의도는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되게 강한 메시지를 우리 같이 나가서 여기에 대항하고 예를 들면 동남아 갔을 때나 남미 갔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미국이 빠진 질서 속에서 이걸 다시 회복하자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낸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완화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일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일본 방송사에서 제일 재밌게 나온 게 한국이 과연 부정선거일까 아닐까 그게 왜 이렇게 꼭 이상한 데 관심들을 쏟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한국 선관위가 부정선거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경계를 엄중하게 했다. 이런 뉴스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본과는 이제 한일 정상회담 뭐 이런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이 조기에 과연 열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막바지에 한국 정부와 이렇게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과연 우리 정부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것들 뭐 그러면서 그런 관측하는 방송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 일본은 한마디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거거든요. 현상 유지를 원하는데 그 사실 현상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양보 많이 한 현상 네, 얘기죠. 네, 그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제3자 변제안 같은 그러니까. 뭐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현상 유지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특히 대일 관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굴욕 외교라고 여러 번 비난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많이 나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으나 너희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을 보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유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미래를 향한 그런 이제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계속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 사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현상 유지가 될 것인가? 또 이런 첨예한 문제가 생기면은 오히려 강경 기조로 돌아설지 않을까 해서 아직은 그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만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지금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입장은 이재명 정부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끝난 거에 대해서 짙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빨리 끝났다 너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번 우리나라 선거에 외신 기자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본의 기자들도 많이 왔는데 전 사실 일본 언론은 방송할 때 보면 어디서 저 워딩을 언제 이렇게 다 따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민감하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가 전례적으로 막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12월 계엄령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엄청난 민주주의 위기에서 벌어진 그러니까 타겟책으로 벌어진 선거라는 거에서 다른 나라도 물론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일본 언론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반응만 좀 살펴보자면 사실 러시아 관계도 복원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좀 안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실용 외교를 좀 천명을 했는데 말 그대로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실용을 추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또 어떤 뭐 한반도 주변 역학 관계로 보면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헤쳐갈 일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렇죠? 참 쉬운 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역시 또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6개월간 외교 공백이 좀 컸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는 것만도 엄청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외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기라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께 이제
압력이 될 수 있는 압박이 그렇죠.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이 한미 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이라는 게 사실상 미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번에도 뭐 공식적으로는 한미 동맹은 확고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말하고 전혀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국보다 훨씬 더 전통적인 우호국이나 동맹국에게도 굉장히 세게 철퇴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강력한 억지력과 뭐 어떤 또 대화 창구 이런 것들을 동시에 써야 할지 아니면 따로따로 가야 할지 여부도 사실은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영향력은 또 크게 달라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영향력이나 군사력이 어쨌든 러시아의 기인에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최대한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북한과의 뭐 대화 창구든 아니면은 핵 억지력을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든 어느 쪽으로 가도 우리에게는 좀 유리한 상황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위성락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북미 국장을 지낸 미국통이고 또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했던 인물이다 보니까 뭐 주변 열강들과 외교 일선에서 또 뛰었던 인물이고 그 인사 하나에도 사실은 지금 외교 과제가 다 녹아 있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러우 전쟁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 작전이 실행이 됐습니다. 저 이걸 보고 이게 몇 년 후에 영화화 될 것인가.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100% 영화화 된다. 맞아요. 그럼요. 그죠? 네. 저희가 영국의 그 특수부대들이 과거에 막 인지를 구출하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제가 그 영화 있었어요. 네. SAS. 네, 맞아요. 네, 그 영화를 아세요? 네, 저 그거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모릅니다. 그 영화가 사실 그 원래 자료 화면 같은 경우는 되게 화질도 별로 좋지 않고 실제 화면은 그리고 막 흑백으로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게 영화로 개봉을 재탄생을 했을 때 와,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분명히 이것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100% 영화화 되는데. 네. 자, 또 우크라이나 현지를 취재하셨던 김영미 대표께서 거미줄 작전 좀 일단 좀 정리 좀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작전 목표는 러시아 최대한 깊숙이 들어간다거든요. 이 드론을 날렸을 때 사실 완전 장거리의 그 거리까지는 다 날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러시아 본토까지 다 들어가고 그래서 폭격기 기지나 뭐 이런 공군기지 이 주변에 이 트럭을 보내서 거기서 트럭 위에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날아간 쉽게 거예요. 말하면 컨테이너 비슷한 거에다가 네. 드론을 딱 쟁여놨다가 네. 특정 시점에 열리면서 뚜껑이 열리면서, 열리면서 예. 드론이 네. 날아가서 근데 이게 1년 넘게 저기 했던 거라면서요, 작업. 1년 6개월, 뭐 9일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zel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놀란 게 이게 AI와 뭐 이런 정말 다양한 현대 기술의 집합체인 거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조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나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나. 그러니까 너무 지구 반대편에서 너무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요. 고기술의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고 네, 역시 정말. 또 다시 드론이 또 등장을 하는 건데 네. 이제 앞으로 진짜로 그 전쟁의 양상은 드론이 좌우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번에 이 거미줄 작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4,300km까지 떨어진 거리까지 가서 그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려 9조의 피해를 입혔다고 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발각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트럭에 싣고 갔다 그랬잖아요. 트럭에 싣고 간 사람들도 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네가 자기들 뭐 싣고 가는지를 뭐 우크라이나 드론을 싣고 자기네가 그 공군기지로 가는 길인데 그게 실려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조립식 주택이다 이게. 그러니까 안을 열어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으면 괜찮았는데 아르티움이라는 사업가가 뭐 우리가 이제 조립식 주택을 무르만스크까지 보내려고 한다. 그리고 돈을 후하게 쳐주면 뭐 그 가서 이제 뭐 운반해서 갖다 주자. 그런데 운반해서 갖다 주자 하는 그 지점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이상하긴 했었다라는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하나 그냥 운송 자기네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냥 그 운반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럭 뚜껑 열리면서 드론이 날아가면서 다들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야. 그 좀 놀라운 게 정말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드론이 일단 러시아 본토를 때리면은 일단 그거는 굉장히 화제가 됩니다. 근데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드론인 건데 드론이 러시아 본토까지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가 한 1,000km 정도예요. 전선에 1,000km. 근데 한 800만 돼도 굉장히 많이 날아갔다고 해요. 그거를 중간에 그 방공망을 다 뚫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4,000km 넘게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드론이 직접 날아간 게 아니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충격이고. 역시 네.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게 드론은 날아간다고만 생각하는 그렇죠. 차에 실려간다는 생각을 못했고. 지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통신부 장관이 32살 정도 된 아주 젊은 장관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또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를 이제 관료주의를 나는 폐지를 했다. 그 관료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그 직접 만드는 사람과 군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주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저하고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상들이 굉장히 새롭게 이제 전쟁 판도를 바꾸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AI 드론이 이번 러우 전쟁에서 아주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AI 드론이 뭔가 난 처음에 제가 취재할 때 다들 AI 드론이 왜 나왔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면 막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막는. 그래서 대드론 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파수를 차단해 갖고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초창기에는 드론이 날아가면 대드론 그 총으로 해서 막았는데 이 주파수를 차단하고 그래서 뚝 떨어져요. 그럼 드론이. 근데 이게 주파수가 하나가 아니라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이 주파수마다 멈추지를 못하다 보니 이제 당하기 시작하면서 유선 드론이 나왔거든요. 유선 드론은 또 뭐예요? 네, 광섬유 광섬유 드론이라고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먼저 개발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광섬유 드론은 어떤 재밍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건너뛸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AI 드론을 바로 건너뛰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재할 때 AI 드론의 가장 골자가 군집 드론이거든요. 때로 모여서 공격하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최종 확인하고 있었던 단계에서 저희가 취재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거미줄 작전도 그 트럭 안에 숨어있던 애들이 AI 드론으로서 어떤 신호를 받고 거기서 행동 개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이게 작전이 수행됐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옛날 재래전에서는 탱크가 제일 중요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사일이 제일 중요했던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그냥 드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 사실 이번 작전이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땐 러시아의 방심입니다. 러시아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이번에 9조의 피해를 약 10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했는데 물론 이거는 서방에서 그 예측하는 건 조금 달라요. 조금 적긴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10조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피해를 입은 전략 폭격기들이 그냥 비행장에 서 있었어요. 걔네들의 어떤 위장 날아가지도 못하고. 네, 물론 위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드론을 피하기 위한 타이어. 네, 타이어를 몇 개 붙여놨습니다. 예, 네, 그걸 제가 봤어요. 붙여놨더라고요. 직접 예. 봤는데 물론 그런 건 몇 개 있었지만 사실상은 그냥 비행장에 서 있었고요. 심지어
구글 지도로 보면 보여요, 걔네들이. 그럴 정도로 그냥 거기다가 위치도 다 노출되어 있는데 서 있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km, 1000km 넘어서 드론이 넘어오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목표물 앞에서 터뜨릴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거미줄 작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이제 이뤄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대 전쟁사를 보면 이제 종종 별동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별동체, 그러니까 드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별동대가 인간이 아니라 드론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미국의 그 골드돔이라고 골든돔. 골든돔. 그게 저거 왜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위성에서 어떻게 트럭이 가는 걸 어떻게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커버돼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골든돔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을 어떻게 지킬까? 아니 기본적으로 골든돔은 방어의 그 목적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어가지고 이거는 설치해도 돈이 많이 들지만 유지하고 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에 훨씬 더 많이 치중되고 있는 양상에서 미사일을 막기 위한 그런 거대한 시스템이 지금의 현대전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는 이번 작전 이렇게 보면서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잖아요. 이번 영웅은 드론이다.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방심을 하고 그 폭격기들이 그냥 노출된 채로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골든돔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미국 내에 있는 그런 폭격기들도 유사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그 비행기들 위에다가 이렇게 그런 폭격을 막을 수 있는 쉘터를 경납고들을 지금 설치해서 그거를 거의 4,800개 이상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지금 특히 서태평양엔 18개밖에 없고 다 합쳐도 뭐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사실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군 기지에 공군 기지에 있는 그 비행기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만약에 그런 드론 공격을 누군가 감행을 한다면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당한 것처럼 그런 압도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격 이후에 근데 지금 우리도 사실은 뭐 전투기가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전투기가 집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마당에 나와 있느냐 이 차이인데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한 시설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드론은 조그맣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 있는다 해도 문은 언젠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창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들어갈 수 네, 있어요. 아니, 가방에도 들어가거든요. 넣고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전투기가 이제 앞으로 현대전에서의 역할이 활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막으려면 또 비용을 들여서 또 대비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군사적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푸틴은 한 방 세게 맞은 거잖아요. 되게 화났어요. 지금. 많이 화가 나셨죠.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뭐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보복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번 주에는 그 하르키우주 인근에서 드론 날려서 일가족 포함해서 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그리고 사망자 중에는 1살짜리 아기도 있었고요. 아이고, 예. 근데 푸틴은 분명히 이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크림대교도 이틀 뒤에 또 터졌잖아요. 맞아요. 크림대교가 이제 저희가 기사를 쓸 때 보통 많은 언론들이 크림대교 앞에 수식어를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붙입니다. 그때 푸틴이 차 몰고 가고 막 그랬어요. 크림 네, 직접 오렌지 운전하고. 트럭을 네. 운전하고 올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바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적 의미도 네, 굉장히 커요. 이게.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러시아 본토하고 이 크림반도를 잇는 유일한 다리이기 때문에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저희가 항상 표현을 하는데 이 사실 공군기지 폭파는 뭐 우크라이나 그 SBU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직접 영상도 공개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크림대교를 폭파했을 때도 공개를 했어요. 영상을 똑같이.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은 크림대교가 폭파해서 손상이 된 것도 알고 공군기지가 손상이 된 것도 아는데 푸틴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공군기지가 폭파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크림대교는
망가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큰 자존심인 건데 이게 지금 또 같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부터 러시아가 전선에 계속 병력을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병력을 집중해서 먼저 치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큰 작전을 지금 수행을 한 거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 추세로 봤을 때 러시아 사상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그게 그만큼 러시아가 적극적인 공세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우크라이나가 노리긴 했지만 이미 푸틴은 준비하고 있었던 게 또 분명히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시행만 남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근데 거미줄 작전에도 불구하고 전쟁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 정전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벌어졌다는 그렇지. 것이 이제 중요한 그렇죠. 건데 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젤렌스키와 푸틴 대통령 간에 둘이 직접 협상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정작 전쟁 당사자국끼리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이 중재를 함으로써 이제 삼각관계로 이렇게 끼어드는 이런 협상이 계속 지리하게 진행이 됐고 그런 와중이지만 정전 협상이 될수록 더 전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땅을 뺏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거미줄 작전을 시행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러시아군 이런 기지나 이런 쪽에도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시작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언제든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땅을 조금이라도 더 수복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제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팔로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럽과의 관계도 굉장히 불편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는 유럽이 했어야 되는 전쟁이고 유럽의 전쟁이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전쟁이 아니야라고 발을 빼는 모습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습에 굉장히 실망한 유럽 국가들은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뭉쳐야지 미국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아내야지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는 제스처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취하고 있어요. 이거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작전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작전을 펼친 것 자체가 2차 평화회담 하루 전이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회담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사실 팔 필요가 없었던 회담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이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하려면 총알이 장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럽이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지원해 준다. 네,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거미줄 작전에 대해서 미국 반응은 어땠어요? 미국은 이제 일단 미국에게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쾌하죠. 내심 굉장히 불쾌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대신에 니들은 그냥 좀 떨어져 있어라.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잘 모르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무관심으로 대응하려는. 트럼프도 이제 그 손 놓는다. 네, 손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에 가장 취약한 점이 뭐냐면 그 징집령이에요. 그래서 여러 그러니까 그 병사들을 이제 전선에 내보내는 게 있어서 이제 징집이 가장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드론으로 본토까지 가서 공격하고 이러는 데는 병사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론으로 아주 가공할 만한 자기가 그런 화력을 퍼붓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과학자들과 이 군이 해결을 한 거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내부에 이 작전이 개시되고 나서 완전 다들 흥분한 상태. 와, 우리도 애국심 고취. 맞아요. 그래서 국뽕 분위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부적으로도 정치력을 조금 더 회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슨 고위 관료가 익명으로 낸 인터뷰에서 보니까 자기들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젤렌스키랑 트럼프 만났을 때 트럼프가 계속 너네 아무 카드가 없지 않느냐라고 압박을 했는데 우리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우리 사실은 우리 카드가 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그 서방 인터뷰랑 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렇게 하다 보면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터미네이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걱정되는 게 그 AI 드론이요 자기들만의 언어를 써요. 인간이 알아듣지 뭐야? 못하는. 제가 왜냐면 지금 그 질문 드리려는데 우리 그 보면 네. 앞으로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 양상, 전투 로봇들끼리 싸우는 네. 뭐 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AI 드론이 이제 소대장 드론이 있고 소대원 드론들이 있어요. 그 진짜? 군집 드론이라고.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그 훈련을 하고 있었고 이번 거미줄 작전에도 그 트럭 하나당 소대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게 이제 양자암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자암호로 얘기하는 이유는 해킹 당하지 않으려고. 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더 이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 많은 드론을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조달한 거예요? 자체 생산을 합니까?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자체 생산하는 게 일단 많고 영국이나 폴란드나 주변 국가에서도 사실 매년마다 거의 예산안 잡듯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보낼 거야 드론 이 얘기를 다 이제 논의를 해요. 그 정도로 주변에서 많이 공급을 받았고 완제품 공급도 많이 하고. 네, 완제품 공급을. 근데 초반에는 전쟁 초반에는 완제품 공급을 당연히 많이 받았는데 전쟁이 한 1년 정도 지난 후부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러시아가 이란제 샤이드 드론 가지고 너무 많이 공습을 해올 때였고 우크라이나는 거의 당하기만 할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드론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막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쓴 드론도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제작을 한 거고 그리고 크림 대교를 폭파할 때 쓰던 그런 수중 드론 같은 것들도 있어요. 수중 드론도 있어요? 네, 네. 수중 드론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우크라이나 안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참고로 올해 드론 생산 목표가 월 20만 대거든요. 월 20만 대.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집집마다 만들어요. 왜 우리 이제 인형 눈알 붙이는 것처럼 가내수공업처럼 집집마다 만들어요. 드론을?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각 공동체마다 커뮤니티마다 아파트 주민회 뭐 이렇게 해갖고 다 만드는데 그걸 또 배달해주는 또 발렌티어 그 택배 회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택배 회사는 자기네들이 어떤 부대하고 딱 맺고 뭐 그거를 이제 전화를 해요. 우리 다 만들었다. 그럼 그 들고 전장까지 달려가서 보급을 하면 그 군인들이 그 보급을 받으면서 또 감사합니다. 어느 아파트 주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텔레그램에 올려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확인하는 거고. 이게 왜 훈훈하죠? 이 이야기가 훈훈한 얘기가 아닌데 이게 왜 훈훈한 게 만약에 그 전쟁이 강대국끼리 났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워낙 포탄이 없는 나라,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포탄이 많았으면 포탄으로 했을 거예요. 미사일이 많았으면 미사일로 했을 거라고. 근데 하필이면 우크라이나가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그 대신하는 드론을 하다 보니 드론 전쟁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확실해진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궁하면 통한다. 네. 궁즉통이라고. 그렇죠. 그죠?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거고 언젠가는 끝날 텐데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손을 볼 군사 거고. 강국이 될 군사 거예요. 강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100만 대군 뭐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200만 100만 드론. 그것도 연 단위로 200만 대군인 네. 거잖아요. 관 단위로. 그렇게 되는 로봇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에게는 약점 중에 하나가 드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고 드론을 쓰지 않으면 안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나라고 포탄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가가호호 앉아서 드론을 만들 때 쓰는 부품이 대부분이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아니면 러시아와 중국의 어떤 특별한 공급 협약을 맺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 이 부품을 조달할 수 없어서 드론을 쓸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도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우리나라도 드론 작전 사령부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죠? 그 11.3 내란 과정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여러 번 뉴스를 탔어요. 한 게 뭡니까? 무인기를 평양에 날려보냈다.
근데 사실 지금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북한군이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오는 그 전투 경험치라는 게 또 무시할 수 없고 이런 걸 북한이 옛날 같은 그냥 외신으로 들었을 얘기를 지금 현장에서 지금 러시아 동무들이 이렇게 폭격을 당했대라고 생생하게 들을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이신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남북 간의 군사 비대칭성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재래식 어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 우위를 그러니까 갖고 있지만 북한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핵이라는 요인을 빼더라도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실전 경험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북한은. 그렇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더 실전 경험을 더 이상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야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데 지금 상황은 북한이 훨씬 더 어쨌든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극소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지금 네. 앞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3월, 4월에 북한군이 아주 물이 올랐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치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전투 경험치 굉장히 무섭고 또 가난한 나라가 드론의 강국이 되는 걸 우크라이나 보면 북한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북의 그래서 전력 자체가 또 변화될 수 우리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F-35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걔네들이 드론 와서 이렇게 보내면 똑같이 공격하면 이제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하는 거죠. 거리도 가깝고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요 얘기 이제 그 시작을 영화화로 시작을 했지만 끝도 그 마찬가지인 게 이게 영화보다 탈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아주 가까이 다가온 미래일 수도 있다. 절대로 현실화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비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